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사전 시간인데요.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은 지난 11일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서 네.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이 신년사를 보면 2021년이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네, 있고요. 맞아요. 예. 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자.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 다가서자는 대목도 나옵니다. 네.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포용이라는 말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포용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좀 짚어보고 나아가 혁신적 포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이 이제 정치적 의미 예. 이게 되는 거죠. 일단 좀 그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한다면, 예, 이게 정치이론에서는 우리말로 포용으로 번역되는 영어 표현이 주로 inclusion입니다. 예, 이 현재 OECD에서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라고 해서 예, 우리 정부가 내세운 혁신적 포용 국가에 해당할 수 있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한데요. 이게 embrace는 정치학 쪽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용은 inclusion의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에 세계화 현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치 이론 쪽, 특히 민주주의 이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던 개념이 포용입니다. 예, 수많은 이민자들, 난민,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가 민주주의 사회에 유입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상당히 큰 논쟁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질적인 사람들과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건 정치가 풀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네. 지금도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이긴 합니다. 예, 이 당시에는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모든 민주주의 정체는 고유한 자기만의 민주적 시민권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배제, 타자를 배제하는 속성이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논리에 맞서서 이제 유르겐 하버마스라든지 아이리스 메리언영 세계 시민주의를 옹호했던 학자들이 이 포용의 논리로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이제 그 가슴 열고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포용의 논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질적인 사람들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민주 정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화로 인해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내부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보장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복지 국가가 상당히 주저앉으면서 내부에서도 학력의 차이, 계급의 차이, 장애 여부, 때로는 성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차별이 이전보다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포용 개념은요, 민주 정체 안팎에서 배제되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되었는데요. 이를 좀 짧게 정리해 본다면 포용은 이제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인종, 젠더, 장애 여부, 문화적 차이, 부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이에 따른 차별과 불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포용은 갑의 언어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갑이 을을 포용해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들려서. 예,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 포용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겠죠.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포용도 그런 맥락의 뭐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도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신년사를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이 맥락을 갖고 포용을 이제 표현한 곳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서두에 언급을 했었지만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또 2021년은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도 포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두 문장 모두 포용을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특히 신년사 중에는 보건, 돌봄, 운송, 미화, 콜센터 종사자처럼 우리 사회에서 뒤로 남겨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처우는 잘 못 받아도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포용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포용의 의미를 강조한 맥락으로도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안에서 뒤로 남겨진 사람들을 국가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정리하자면 이번 신년사에서 나온 포용은 격차를 줄이고 뒤처진 사람들을 끌어안자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밝혀드린 현재 통용되는 민주주의의 포용 개념과 어느 정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년사 나오기 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도 포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게 무슨 뭐 혁신적 포용이니 포용국가니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네. 그럼 같은 의미입니까? 예, 뭐 우리 정부가 이게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건 2018년이었는데요. 예, 정부는 이 혁신적 포용을 경제 성장, 시장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 그래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즉 경제 성장이나 시장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고, 이런 포용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OECD가 쓰고 있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포용적 성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불평등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을 국가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실제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소비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깊어지면 소비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국제노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강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라,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정부 아래 실시된 소득 주도 성장도 알고 보면 이 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쓰다가 예. 어느 순간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로 예. 바꿨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여다 보면 예. 그 외에 유엔에서 이제 내놓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환경, 교육, 성평등 같은 것들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에도 기여할 뿐더러 사회 통합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성장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포용의 주체가 이제 그냥 갑이 아니라 국가. 예, 국가입니다. 이렇게 예, 이해를 예, 하면 되는 예,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국제 기구 이런 데에서 포용적 성장을 제시를 했다면 실제로 그런 해외 사례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년 9월에 제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네. 해외 사례 연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 예, 이 사례 연구에서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공 사례로 핀란드와 독일, 그리고 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로 영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대 사례로. 예, 예. 그럼 성공 사례부터 좀 살펴보면. 예, 뭐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핀란드 사례만 이제 좀 들어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를 그냥 지금은 복지국가로 알고 있지만 핀란드는 실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온전한 독립 그 자체, 그리고 생존 문제로 고난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러시아 등살에 시달리던 예, 엄청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이랬던 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원도 살림 외에 특별한 자원이 없었고요. 인구도 많지 않아서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게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골고루 받도록 무상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 교육을 통해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한 것인데요. 이 무상 교육 시스템은 지금도 핀란드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도록 복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네. 이 복지 시스템은 사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사 간에도 이게 상생과 타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등 차별을 금지하는 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12월에 핀란드 총리로 취임한 산나 마린 같은 경우에는 34세에 최연소로 총리가 된 여성입니다. 34살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건데요. 기업이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을 때에만 복지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
기업의 혁신에 대해 국민 모두가 협조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오. 예, 핀란드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모든 혁신과 창업이 유럽과 세계 무대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뭐 상당히 비슷한 조건인 셈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반대 사례로 영국 경우는 어떤데요? 예, 뭐 여러분 뭐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데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 그렇죠. 예. 영국의 경우에는 이 독일과 함께 가장 선구자적 복지 국가였기 때문에 혁신적 포용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선뜻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대처 수상 집권기에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이때가 그랬죠. 예. 이때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불평등과 빈곤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기보다는 여성, 노인, 이주민과 같은 값싼 노동력이 기대어 네. 이게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게 생산성도 낮고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았고 심지어 뭐 10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0시간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이걸 맺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영시관? 예, 이게 노동계약은 이루어졌지만 네. 이게 고용계약서상에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나가서 일을 하는 거라서요. 오. 실제 사용자가 0시간 일을 줘도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0시간 일을 주면 임금을 안 주는 거죠, 아예. 오. 예, 그래서 이 사용자가 부르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일자리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고요. 네. 사회 보장의 수준도 과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용 수준은 낮추고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 대처 수상이 이제 그 사망을 했을 때 네. 영국에서 어떤 노동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를 했다라는 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다 역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거의 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예, 뭐 브레스트 오프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